남편이 10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출장 가야 해. 부산 거래처 때문에 남편 준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결혼한 지 10년 동안 그는 매주 이렇게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출장은 거짓말이었고 그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두 번째 가족이었습니다. 시작. 완벽해 보였던 결혼 제 이름은 강민지입니다. 38살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42살의 무역회사 이사입니다. 우리는 12년 전에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준혁은 키 178cm, 단정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민지 씨, 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프로포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만들 가정이 제 전부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고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후부터 그의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부산에 새 거래처가 생겼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응. 회사가 확장하고 있어서. 조금만 참아줘. 승진하면 더 안정될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출장, 그 후 10년 동안 준혁의 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월요일에도 갔습니다. 부산 거래처가 정말 중요한가 봐? 제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거기서 나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그래도 10년이나? 미안해. 하지만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살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실제로 우리 경제 사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월급은 꾸준했고 보너스도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재택으로 일하며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까? 결혼 3년 차에 제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지 않을까? 일은?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내 말은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시간을 못 내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더 안정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5년 차, 7년 차, 10년 차. 그때마다 준혁은 조금만 더라고 말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의심의 시작, 10년 차 되던 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누구지? 저는 준혁의 지인 중에 수진이라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물기도 닦지 않은 준혁이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급한 일이었나 봐. 샤워 중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그냥 괜찮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준혁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추석과 설날에는 준혁이 출장이 잡혔습니다. 명절인데 출장을 가? 제가 따졌습니다. 거래처가 중국이랑도 일해서. 중국은 우리랑 명절이 달라. 어쩔 수 없어. 그럼 나 혼자 시댁에 가라고? 미안해. 부모님한테 잘 설명해줘.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준혁은 단 한 번도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만 갔습니다. 준혁이는 왜 안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출장이래요. 명절에 무슨 출장이야?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의 지갑을 정리해 주다가 안쪽 포켓에서 작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자와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소녀와 소년, 아마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 사진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거 고객 가족 사진이야. 거래처 사장님이 주신 거. 왜 지갑에 넣고 다녀? 그냥 버리기 뭐해서. 별 의미 없어. 하지만 그 사진은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본 것 같았습니다. 별 의미 없는 사진치고는 너무 소중하게 다룬 흔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10년간의 출장,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태도, 명절마다 사라지는 남편, 그리고 지갑 속의 사진. 다음 날 준혁이 출장을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먼저 그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이사님 계신가요? 이준혁 이사님은 출장 중이신데요. 부산 거래처 방문하셨어요. 네. 그럼 부산 거래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개인 정보라. 저 부인이에요. 그러세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혁 이사님과 일하시는 거래처 맞으신가요? 이준혁? 누구요? 이준혁 이사님이요. 저희 남편인데 거기 자주 출장 간다고. 죄송한데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없는데요.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처에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10년 동안 그는 어디에 간 거지? 탐정의 도움.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남편분의 행적을 조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10년 동안 매주 출장을 간다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진이랑 기본 정보 좀 주시겠어요? 저는 준혁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준혁이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도 평소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남편분, 부산에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탐정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두 아이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 사진.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여자는 김수진, 36살입니다. 남편분과 15년 전부터 교제했고 1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12년 전? 그럼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닙니다. 같은 해입니다. 남편분은 2번 결혼했습니다. 먼저 김수진 씨와 결혼하고 2개월 후에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는 중혼죄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부산에서는 김수진 씨와 법적 부부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선생님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사실혼? 네. 확인해보니 선생님과 남편분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구청에 가서 남편분이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줄 알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딸은 10살쯤, 아들은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편분의 친자식입니다. DNA 검사까지는 못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준혁으로. 10년 동안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탐정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요? 남편분은 부산에서 완벽한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금요일 밤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데이트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럼 명절에는? 추석과 설날에는 부산 집에서 보냅니다. 처가댁도 방문하고요. 그래서 명절마다 출장이었구나. 그는 다른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놓는지 아세요?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월급의 60%는 부산 가족에게, 40%는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진 않았지만 부산 가족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남편분이 부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테마파크에 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혁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어깨에 태우고 아내의 손을 잡고 아들은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나발라코어 대면의 시간 그날 밤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힘들었어. 그는 평소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부산은 어땠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랬지. 왜? 수진이는 잘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내 부산 아내, 잘 있냐고. 민지야, 무슨 소리. 저는 탐정이 준 파일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알려줘. 이게 뭔지. 그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야, 이건 10년이야.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출장이라며, 거래처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네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둘이나 낳은 걸?
나한테는 아이 갖지 말자고 하면서 준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두 여자랑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그의 변명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어. 10년 넘게. 그녀 부모님도 우릴 알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근데 너를 만났어.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밝고 독립적이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 수진이랑은 익숙함이었다면 너랑은 설렘이었어. 그래서 둘 다 선택한 거야?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수진이는 가족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 했고 이미 임신도 했고. 임신? 응. 우리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둘 다 지키려고 했어. 둘 다 지킨다고? 넌 둘 다 속인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할 수가 없었어. 수진이는 나한테 의지하고 아이들은 나를 아빠로 알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사랑?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10년 동안 거짓말하는 게? 나도 괴로웠어. 매주 두 삶을 살면서 두 번의 생일을 축하하고 두 번의 기념일을 챙기고. 나도 힘들었어. 네가 힘들었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혼자 명절을 보내고 아이를 기다리고 반쪽짜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읍최고 수진과의 만남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수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계신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평범한 옷차림, 편안해 보이는 얼굴. 네, 제가 수진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강민지예요. 이준혁의 아내예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멍하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은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과 수진, 그리고 두 아이. 벽마다, 선반마다. 10년 동안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요? 준혁 씨가 저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출장이라고만.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 같은 남자에게 속은. 언제부터였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12년 전. 10월에 결혼했어요. 선생님은? 12년 전. 8월이요. 두 달 차이네요. 그 인간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딸을 임신했을 때.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어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딸이 10살, 아들이 8살이에요. 10년 동안 전혀 의심 안 하셨어요? 의심했죠. 왜 명절에 자기 부모님 집에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연락도 끊고 지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네요. 시부모님 살아계세요. 제가 명절마다 뵀어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저도요. 아이들과의 만남,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 응, 잠깐만. 수진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녀와 소년, 준혁을 닮았습니다. 엄마, 이 언니 누구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어, 엄마 친구야. 안녕.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보니까 딸은 확실히 준혁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아들은 수진을 더 닮은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빠 언제 와?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오시겠죠? 딸이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준혁이 출장 오는 날. 그래, 맞다. 가서 숙제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가 일주일에 사나흘만 집에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친구들은 안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들 아빠가 바쁘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 아빠들 다 그렇잖아요. 야근하고 출장 가고. 저는 아이들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일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돌아와주는, 함께 놀아주는. 하지만 그 아빠는 다른 곳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 부산에서 돌아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과 남편분은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남편이 10년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면 뭐가 다른가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고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위자료는 법적 배우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산 쪽 부인은? 그분이 법적 배우자입니다. 중혼죄로 남편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입니다. 둘 다 고소하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사기죄로, 부산 쪽 부인은 중혼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원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준혁의 고백 그날 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10년 동안의 거짓말을 용서하라고? 나는 정말 둘 다 사랑했어. 수진이는 가족 같은 존재고, 너는 내 인생의 빛이었어. 빛? 저는 비웃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거짓말로 만들어지지 않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할게. 수진이랑 이혼하고 너랑만 살게. 수진 씨는 알아요? 당신이 자기를 버리겠다는 거?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10살, 8살짜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면? 그건 양육비는 줄게. 자주 만나고. 웃기지 마. 당신은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쟁이 아빠가 될 거야.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아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몰라. 당신이 만든 상황이잖아. 당신이 해결해. 모카오 수진의 전화 다음 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제가 결정했어요. 뭘요? 이혼할 거예요? 준혁이랑. 정말요? 네.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아빠보다는 정직한 싱글맘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아빠가 다른 가족도 있다고.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 둘 다 희생자예요. 그렇네요. 민지 씨,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도 떠날 거예요. 준혁이랑은 끝이에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진 씨도요. 그럼 우리 다시는 안 만나겠네요. 아마도요. 행복하세요, 민지 씨.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할 자격 있어요. 당신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 대화 일주일 후 준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응. 어디로?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민지야, 정말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는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였으니까. 하지만 10년 동안의 추억은 진짜였어. 내가 너랑 보낸 시간들 다 진심이었어. 진심?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나한테 선택권을 줬어야지. 10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무슨 진심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그냥 각자의 길 가자.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안녕, 준혁 씨. 두 번째 아내로 살아준 10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삶, 지금은 그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프리랜서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준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10년간의 생활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진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수진 씨는 어때요? 저도 일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인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좋네요. 우리는 이상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두 여자.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준혁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혼자 살고 있겠죠. 두 가족을 모두 잃었으니까. 올레커운 깨달음, 요즘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10년. 제 인생의 10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다면 아깝습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밤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짓된 동반자보다 진실된 고독이 낫다. 우연한 만남 어제 제주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번역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기 바다 보여.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딸과 아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 안녕하세요. 저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저 언니 누구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시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주말에 데리고 나왔어. 준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직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혼했어도 아빠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주말 아빠일 뿐입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진짜 나로 살기 오늘 아침 저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두 번째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절반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절반의 관심, 절반의 시간, 절반의 사랑.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픈 날도 있고 외로운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번역일 의뢰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바다를 보고, 책을 읽고,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이 제 새로운 삶입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없는, 숨김 없는, 온전한 사랑.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으로부터였습니다. 민지 씨에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제법 괜찮습니다. 카페 알바에서 정직원이 되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딸아이가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민지 씨처럼 음악을 하고 싶대요. 준혁이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나러 와요. 처음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빠를 미워하지 않되 의존하지도 않는 건강한 거리를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카페 단골 손님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와 줬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민지 씨는 어떠세요? 제주도 생활은 적응되셨나요?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웠지만 어쩌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민지 씨.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진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제주도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롭고 좋아요. 바다를 보며 일하고 가끔 등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수진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니 기뻐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10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 배신이 뭔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옳아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어서 행복하세요. 민지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로서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0년간 두 번째 가족으로 산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나 자신으로 사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절반이 아닌 전부를. 남편이 10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여보, 이번 주도 출장 가야 해. 부산 거래처 때문에. 남편 준혁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그는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가 택시를 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결혼한 지 10년 동안 그는 매주 이렇게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출장은 거짓말이었고 그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두 번째 가족이었습니다. 시작. 완벽해 보였던 결혼 제 이름은 강민지입니다. 38살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42살의 무역회사 이사입니다. 우리는 12년 전에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준혁은 키 178cm, 단정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민지 씨, 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프로포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만들 가정이 제 전부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고 우리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 후부터 그의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부산에 새 거래처가 생겼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응, 회사가 확장하고 있어서. 조금만 참아줘. 승진하면 더 안정될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로 10년간의 출장, 그 후 10년 동안 준혁의 출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월요일에도 갔습니다. 부산 거래처가 정말 중요한가 봐? 제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거기서 나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 그래도 10년이나. 미안해. 하지만 덕분에 우리 이렇게 잘 살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실제로 우리 경제 사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월급은 꾸준했고 보너스도 잘 나왔습니다. 우리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재택으로 일하며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까? 결혼 3년 차에 제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지 않을까? 일은? 우리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내 말은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한테 시간을 못 내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더 안정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5년 차, 7년 차, 10년 차. 그때마다 준혁은 조금만 더 라고 말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의심의 시작. 10년 차 되던 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전화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누구지?
저는 준혁의 지인 중에 수진이라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여보, 전화 왔어.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누구?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갑자기 화장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물기도 닦지 않은 준혁이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급한 일이었나 봐. 샤워 중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아, 그냥. 괜찮아.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하지만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준혁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추석과 설날에는 준혁이 출장이 잡혔습니다. 명절인데 출장을 가? 제가 따졌습니다. 거래처가 중국이랑도 일해서. 중국은 우리랑 명절이 달라. 어쩔 수 없어. 그럼 나 혼자 시댁에 가라고. 미안해. 부모님한테 잘 설명해줘. 내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준혁은 단 한 번도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만 갔습니다. 준혁이는 왜 안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출장이래요. 명절에 무슨 출장이야? 요즘 애들은.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워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진이었습니다. 준혁의 지갑을 정리해 주다가 안쪽 포켓에서 작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자와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소녀와 소년, 아마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 사진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 고객가족 사진이야. 거래처 사장님이 주신 거. 왜 지갑에 넣고 다녀? 그냥 버리기 뭐 해서. 별 의미 없어. 하지만 그 사진은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본 것 같았습니다. 별 의미 없는. 사진치고는 너무 소중하게 다룬 흔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10년간의 출장,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태도, 명절마다 사라지는 남편, 그리고 지갑 속의 사진. 다음 날 준혁이 출장을 떠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먼저 그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이사님 계신가요? 이준혁 이사님은 출장 중이신데요. 부산 거래처 방문하셨어요. 아, 네. 그럼 부산 거래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개인 정보라. 저 부인이에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준혁 이사님과 일하시는 거래처 맞으신가요? 이준혁? 누구요? 이준혁 이사님이요? 저희 남편인데 거기 자주 출장 간다고. 죄송한데 저희 회사에 그런 분 없는데요.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처에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 10년 동안 그는 어디에 간 거지? 탐정의 도움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남자였습니다. 남편분의 행적을 조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10년 동안 매주 출장을 간다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진이랑 기본 정보 좀 주시겠어요? 저는 준혁의 사진과 정보를 건넸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준혁이 평소처럼 행동했고
저도 평소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남편분, 부산에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탐정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혁이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두 아이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는 사진. 그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여자는 김수진, 36살입니다. 남편분과 15년 전부터 교제했고 1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12년 전? 그럼 저랑 결혼하기 전에? 아닙니다. 같은 해입니다. 남편분은 2번 결혼했습니다. 먼저 김수진 씨와 결혼하고 2개월 후에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는 중혼죄입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부산에서는 김수진 씨와 법적 부부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선생님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사실혼? 네. 확인해보니 선생님과 남편분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구청에 가서 남편분이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줄 알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딸은 10살쯤, 아들은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남편분의 친자식입니다. DNA 검사까지는 못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준혁으로. 10년 동안 이런 일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탐정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요? 남편분은 부산에서 완벽한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금요일 밤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데이트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럼 명절에는? 추석과 설날에는 부산 집에서 보냅니다. 처가댁도 방문하고요. 그래서 명절마다 출장이었구나. 그는 다른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월급의 60%는 부산 가족에게, 40%는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진 않았지만 부산 가족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남편분이 부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테마파크에 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혁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어깨에 태우고 아내의 손을 잡고 아들은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거짓말 하나 없습니다. 대면의 시간. 그날 밤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힘들었어. 그는 평소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부산은 어땠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응? 뭐, 그냥 그랬지? 왜? 수진이는 잘 있어?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내 부산 안에 잘 있냐고? 민지야, 무슨 소리? 저는 탐정이 준 파일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알려줘. 이게 뭔지. 그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야, 이건 10년이야. 1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어. 출장이라며, 거래처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네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둘이나 낳은걸? 나한테는 아이 갖지 말자고 하면서? 준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두 여자랑 동시에 결혼 생활을 한 게 어쩔 수 없었다고. 그의 변명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어. 10년 넘게. 그녀 부모님도 우릴 알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근데 너를 만났어. 너는,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밝고 독립적이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 수진이랑은 익숙함이었다면 너랑은 설렘이었어. 그래서 둘 다 선택한 거야? 나는,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수진이는 가족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 했고 이미 임신도 했고. 임신? 응. 우리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말할 순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둘 다 지키려고 했어. 둘 다 지킨다고? 넌 둘 다 속인 거야.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할 수가 없었어. 수진이는 나한테 의지하고 아이들은 나를 아빠로 알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사랑?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랑이야? 10년 동안 거짓말하는 게? 나도 괴로웠어. 매주 두 삶을 살면서 두 번의 생일을 축하하고 두 번의 기념일을 챙기고 나도 힘들었어. 네가 힘들었다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혼자 명절을 보내고 아이를 기다리고 반쪽짜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수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계신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에 평범한 옷차림, 편안해 보이는 얼굴. 네, 제가 수진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강민지예요. 이준혁의 아내예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멍하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은 가족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혁과 수진, 그리고 두 아이. 벽마다, 선반마다. 10년 동안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려? 준혁 씨가 저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요.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요, 몰랐어요. 출장이라고만.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 같은 남자에게 속은. 언제부터였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12년 전 10월에 결혼했어요. 선생님은 12년 전 8월이요. 두 달 차이네요. 그 인간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딸을 임신했을 때,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어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딸이 10살, 아들이 8살이에요. 10년 동안 전혀 의심 안 하셨어요? 의심했죠. 왜 명절에 자기 부모님 집에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연락도 끊고 지낸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네요. 시부모님 살아계세요. 제가 명절마다 뵀어요. 수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저도요. 아이들과의 만남,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 응, 잠깐만. 수진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녀와 소년, 준혁을 닮았습니다. 엄마, 이 언니 누구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야. 안녕.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보니까 딸은 확실히 준혁을 닮았습니다. 눈매, 코,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아들은 수진을 더 닮은 것 같았습니다. 너희 아빠 언제 와?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녁에 오시겠죠? 딸이 대답했습니다. 수요일. 준혁이 출장 오는 날. 그래, 맞다. 가서 숙제해.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가 일주일에 사나흘만 집에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친구들은 안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들 아빠가 바쁘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 아빠들 다 그렇잖아요. 야근하고 출장 가고. 저는 아이들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아빠는 영웅일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돌아와주는, 함께 놀아주는. 하지만 그 아빠는 다른 곳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결정의 시간, 부산에서 돌아온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단 선생님과 남편분은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면 뭐가 다른가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고 경제적으로 공동 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위자료는 법적 배우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산 쪽 부인은? 그분이 법적 배우자입니다. 중혼죄로 남편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입니다. 둘 다 고소하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사기죄로, 부산 쪽 부인은 중혼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원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준혁의 고백 그날 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10년 동안의 거짓말을 용서하라고? 나는 정말 둘 다 사랑했어. 수진이는 가족 같은 존재고, 너는 내 인생의 빛이었어. 빛? 저는 비웃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거짓말로 만들어지지 않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할게. 수진이랑 이혼하고 너랑만 살게. 수진 씨는 알아요? 당신이 자기를 버리겠다는 거? 준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10살, 8살짜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면? 그건 양육비는 줄게. 자주 만나고 웃기지 마. 당신은 아이들에게도 거짓말쟁이 아빠가 될 거야.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아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몰라. 당신이 만든 상황이잖아. 당신이 해결해. 올라서요. 수진의 전화 다음 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씨, 제가 결정했어요. 뭘요? 이혼할 거예요. 준혁이랑. 정말요? 네.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는 아빠보다는 정직한 싱글맘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아빠가 다른 가족도 있다고.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 둘 다 희생자예요. 그렇네요. 민지 씨,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도 떠날 거예요. 준혁이랑은 끝이에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진 씨도요. 그럼 우리 다시는 안 만나겠네요. 아마도요. 행복하세요, 민지 씨.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할 자격 있어요. 당신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 대화. 일주일 후 준혁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그가 물었습니다. 응. 어디로?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민지야, 정말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우리는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였으니까. 하지만 10년 동안의 추억은 진짜였어. 내가 너랑 보낸 시간들 다 진심이었어. 진심?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심이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나한테 선택권을 줬어야지. 10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무슨 진심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그냥 각자의 길 가자.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안녕, 준혁 씨. 두 번째 아내로 살아준 10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웜 6개월 후. 새로운 삶 지금은 그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을 얻고 프리랜서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준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10년간의 생활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크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진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마랑 둘이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수진 씨는 어때요? 저도 일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인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좋네요. 우리는 이상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던 두 여자.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준혁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혼자 살고 있겠죠. 두 가족을 모두 잃었으니까. 몰라고 깨달음. 요즘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10년. 제 인생의 10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다면 아깝습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밤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하는 순간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거짓된 동반자보다 진실된 고독이 낫다. 우연한 만남 어제 제주 공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번역 일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기 바다 보여.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딸과 아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 안녕하세요. 저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저 언니 누구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시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져 있어서 주말에 데리고 나왔어. 준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직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혼했어도 아빠니까. 하지만 이제 그는 주말 아빠일 뿐입니다. 더 이상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진짜 나로 살기 오늘 아침 저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두 번째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절반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절반의 관심, 절반의 시간, 절반의 사랑. 하지만 이제는 온전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픈 날도 있고 외로운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번역일 의뢰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바다를 보고, 책을 읽고,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이 제 새로운 삶입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온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없는, 숨김 없는, 온전한 사랑.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으로부터였습니다. 민지 씨에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제법 괜찮습니다. 카페 알바에서 정직원이 되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딸아이가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준혁이는 한 달에 2번 아이들을 만나러 와요. 처음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빠를 미워하지 않되 의존하지도 않는 건강한 거리를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카페 단골 손님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와 줬어요.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민지 씨는 어떠세요? 제주도 생활은 적응되셨나요? 우리 둘 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웠지만 어쩌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민지 씨. 우리 모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수진 올림.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진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제주도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롭고 좋아요. 바다를 보며 일하고 가끔 등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수진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니 기뻐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10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 배신이 뭔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옳아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응원할 수 있어서 행복하세요. 민지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생존자로서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0년간 두 번째 가족으로 산 여자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나 자신으로 사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리리 후기. 2년 후의 메시지.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제주 해변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옆에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제주도 서점 주인이고 책을 사랑하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6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실하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습니다. 과거 생각. 힘들어? 아니,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감사해. 감사? 응.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못 만났을 거고.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거짓말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수진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재혼했다고 합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그 남자와 아이들도 새 아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준혁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 과거이고 저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절반일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고통스러워도 거짓보다 낫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 끝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간 두 번째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